사례 강의를 들어오셨는데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근데 사례를 좀 처음 공부하시나요? 네? 처음 공부하시는 사례 처음 기본 강의 한 번도 안 들었다. 솔직히 한 번도 안 들었어. 두 분이 그럼 재학생이세요? 기본 강의 한 번도 안 들으시고, 오, 저기도 기본 강의 안 들으시고, 사례 강의 바로 들어온 겁니까? 강심장이네. 아, 왜 기본 강의 안 들었어요? 약간 좀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혼자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됩니까? 네? 그거 아니에요? 오, 그래요. 이게 왜냐면 우리 지금 사례 강의가 우리 6회밖에 안 되죠. 6회에 지금 이 두꺼운 책을 다 떼야 돼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6회만 어떻게 다 떼, 이거를. 학교 로스쿨 수업에서 이거 3년 해도 못 돼요. 그쵸? 이거. 그래서 약간 스피드하게 나가는데, 아, 뒤에 분은 어쩌다가 그 기본 강의를 안 드셨어요? 재학생이세요? 근데 왜 어쩌다가, 예? 아,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필수 강의 어디까지? 기간, 기간, 회사? 그래요? 그렇군요. 하여튼 근데 저는 시험을 거의, 그러니까 항상 뭐, 심지어 대학 특강 가도 시험 봐요. 예, 하루짜리 시험 봐도 시험 봐요. 제가 하고 나서 시험 보기 하고, 그거를 이제 학원에 보내서 채점에 다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대학 특강도 그렇게 운영합니다. 당연히 시험 보겠죠? 내일부터 시험 보고,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한 7,000명 온 것 같아. 직접 채점해서 제가 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시험을 보세요. 예? 시험 안 보면 못 들어옵니다. 예? 진짜로 못 들어와요. 왜? 여러분 뭐 강의 듣는 건 중요하지 않죠? 예? 강의 여러분 3년 동안 강의 들었잖아. 그래서 근데 왜 문제가 있죠? 왜 로스쿨 사시생들은 연수원 가기 전까지 사시생들은 왜 그런 수업을 한 번도 안 듣고도 우리가 잘한다는 얘기를 듣죠? 그 차이가 뭘까요? 되게 단순하죠. 연습. 시험. 지금 저분도 지금 뭐 상총 상행이 회사법 강의 들었다고 하지만 중간 기말해서 4번밖에 시험 안 봤죠. 그죠? 예. 4번밖에 아니 어떻게 상법을 어떻게 한번 돌리는데 4번밖에 시험 안 봐. 그 말이 안 되죠, 사실. 사법 시험 같은 경우는요. 기본 강의가 한 거의 20회. 응? 1순환 한 15회. 2순환 또 한 15회. 3순환 10회. 1년 내내 시험 봐요. 그래서 상법만 한 거의 70장 정도 이렇게 시험지가 쌓여, 애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계속 쓰게 해야 돼, 무조건. 그냥 뭐 닥치게 쓰게 해야지, 뭐. 무슨 진짜, 대법원 팔려갖고 무슨 뭐 발표식 수업하고. 아유, 진짜 그거 아니죠, 정말. 진짜 그건 아니, 진짜.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봐야 돼, 시험. 예. 그리고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시간. 1시간. 무조건, 시간을 오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항상 그 1시간 딱 드릴 테니까, 무조건 하여튼 1분 전에 끝내야 돼. 나머지 1분은 뭐해? 원래는 나머지 1분 동안 뭐예요? 조문. 민법 3시간 반 동안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민사법을 무조건 진짜 39분에 끝내. 나머지 1분 동안 뭐하냐? 빠진 조문 쓰는 거죠. 빠진 조문. 조문을 어디다 써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손배, 범위 이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몇 조 이렇게 해서 마무리 1분 동안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연습을 여러분 많이 해야 돼. 여러분들이 참 여기 보면 좀 여기 보면 이제 뭐 제시 분도 계시고 3시 4시 분도 계시는데 저희 물론 제 되게 친한 후배들도 많이 있는데 시간 내에 작성 못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또 요령 무조건요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문제 소재 무조건 적어
끝에 뭐야? 항상 끝에가 결론. 여기 1점, 여기 1점, 2점. 그래서 한 과목당 보통 5, 6문제니까 10점. 7과목이면 70점. 그쵸? 기록까지 합치면 뭐 기록이 좀 다르지만 하여튼 최대 70점이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하세요. 이거 왜 안 해? 요번에 진모 볼 때도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문제의 소지와 결론. 이게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하시고 모든 과목 7법을 통틀어서 다 이렇게 하세요. 다. 그래서 그냥 문제 점수 주는 거 그냥 한 문제다 그냥 뭐 2점 그냥 갖고 가야지. 저걸 왜 버리고 가? 너무 그건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좀 뭐랄까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그 사시 아재들은요 이런 거는 분명해. 걔들이 그 형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 되게 잘해요. 이런 거죠. 한번 봐보세요. 한번 아주 사시 아재 답안지 보면 이런 거는 내용이 약간 부실해서 그렇지 이런 형식적인 건 정말 좋아요. 내용까지 알차했으면 이상 같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돼. 너무 억울하잖아 이거. 이런 거 다 하시는데. 그리고 분명히 1분 남겨놓고 그런 조문 적습니다. 조문 빠진 조문. 조문도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그 안에 본문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에 빼서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하이퍼 내갖고 예를 들어서 뭐 407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아 얘가 조문 알고 있구나 해서 조문에 대한 일단 점수는 나갑니다. 예. 이렇게 너무 그 뭐랄까 좀 요령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억울하게 점수를 못 따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 많이 써봐야죠. 그렇죠? 많이 써보지 않고 이걸 뭐 이렇게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법학이 되게 좀 무식한 게 구력이 필요해. 구력이. 응? 오랜 기간 공부한 게. 응? 정확히 말하면 오랜 기간 써봐야지 늡니다. 이게. 책을 본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에요. 시림동에서 보면 그 사시 1차 시험이 끝나면 이제 뭐 좀 잘 못 본 애들은 이제 뭐 소위 뭐죠? 그 스타디 2차 대비, 그러니까 동차 대비 사례 스타디를 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동차 대비 사례 스타디만 한 애들이 많아. 되게 많아요, 진짜. 걔들이 요스쿨 가면 되게 이상해지죠. 시림동에 오랜 기간 머물렀는데 사시 2차 경험 없어. 소위 법학사도 아니면서 애매한 애들. 예. 근데 걔들이 막말로 근데 지금 꽤 많이 있죠. 로스쿨이 꽤 많이 있고 걔들이 사실 또 그 합격에도 사실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예. 사실 2차 출신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 거의 10%도 안 될걸요? 그 경북대만 해도 뭐 120명 정원에 뭐 6명 정도인가? 그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올해. 근데 그들하고 근데 중요한 건 사실 2차 경력이 있는 그 아재들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역시 답안지 써본 거 역시. 그러니까 답안지를 하여튼 적는 걸 굉장히 좀 중시하시고 항상 책 볼 때도 뭘 쓸까 고민하시고 항상. 그리고 키워드 항상 키워드는 본인이 머릿속에 자기 뇌에 자기가 박아 넣어야지 그냥 남이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 이런 것도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하겠습니다. 꼭 시험 보세요. 시험 안 보면 못 들어와. 응? 시험 안 보면 여기 서 있게 할 거야. 여기 손 들고 진짜로. 되게 유치한 방식으로. 응? 여기 빨리 나가셔야 돼.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여긴 정말 뭐라 그래 그 저기 게임 보면 거기 있잖아. 뭐죠 그 뭐라 그러지 그 크라바트인가 거기 뭐 서 있기만 해도 HP가 막 없어지는 그런 데란 말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어? 큰일 납니다 여기 진짜. 물론 서울시 국제도시 서울시를 방문하는 차원에서 관광객 많이 들어오는 건 괜찮아. 근데 여기 주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 진짜. 형도 이상하잖아. 하시 형도 보면 그죠? 그렇게 된다고 이게 오래 있으면 자신의 모습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시간표도 안 나왔죠? 그냥 수강생이 없으니까 그냥 시간표 같은 것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팀장이 하여튼. 자, 범위는 어음부터 먼저 합니다. 어음부터. 그래서 우리 책으로 치면은 505페이지. 어음법 강의 또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늘었어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자, 물론 이 강의를 통해서 어원법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례 강의이기 때문에 쟁점 위주로 하고, 그리고 또 정말 그 변식 나올 만한 것만 하기 때문에 절대 이걸로 객관식이 커버되지 않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낫지,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원법을 1.5에 0.5 오늘 다 끝내면 좋지만, 그게 또 이게 또 초보자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욕먹고 또 이제 아무래도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내일이 지나기 전까지 어원법을 끝내야 돼요, 이거. 자, 봅시다. 자, 일단 우리는 이 사례에서는 무조건 약속어원만 다룹니다. 약속어원이라는 게 뭔데요? 네? 지급, 약속, 증권이라 해가지고, 지급, 약속, 증권이라 해가지고, 이 어음을 발행한 놈이 어느 누가 들고 와도,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어음을 주겠다고 말 그대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쵸? 네. 약속 증권입니다, 이게. 그래서, 갑이란 놈이 어음을 발행을 해요. 네, 발행합니다. 네. 근데 그냥 막 발행해? 어음에다가 뭘 써야 돼? 그게 바로 어음의 요건이에요. 어음법 1조와 어음법 77조에 있는 거. 77조에 있는 게 한번 봐보세요. 우리 법조문 어음법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여러분 실무 나가면요 생각보다 이 어음 많이 접합니다. 예? 아직까지 많이 써요. 어음법 보시면 거기 어음법 1조를 보세요. 1조가 환어음에 대한 그 어음의 요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걸 적어야지 환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5조 가보세요. 75조 가면 거기에 뭐가 있나요? 약속어음에 대한 요건이 있죠. 그래서 일단 봅시다. 뭐가 있는지. 1문 보시면 증권의 본문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 밑줄. 국어 영어 안 돼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오. 두 번째,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 그렇죠? 누가 약속해? 일단 어음상 주체무자인 발행이죠. 그렇죠? 발행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기 뭡니까? 우리가 그 민사법에서 얘기하는 뭐죠? 그 변제일이겠죠. 근데 여기 저기 어음법에서는 만기라고 합니다. 만기. 변제기일이라고 하지 않고 지급기일 그러지 않고 만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급지. 지급을 받을 행정구역이죠. 예를 들어서 지급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신림동 이렇게 안압구 신림동 이렇게 그렇게 보통 쓰는 거죠. 행정구역 적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지급을 받을 자. 이게 누구예요? 최초로 지급을 받을 자 누굽니까? 수취인 적어놓으세요. 수취인.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갑이 약속어음 1억 원짜리를 을한테 이렇게 발행하면요, 최초로 어음을 수취하는 자가 바로 수취인이야. 거기 지급을 받을 자 얘입니다. 그리고 옆에 또 뭐라 써 있어?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 지시 동그라미.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급을 받을 자 지시. 여기서 지시란 말은 뭐가 같나요? 여기 지시란 말은 거의 같은 말이 배서예요. 배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지급을 받을 자, 돈을 받을 자를 이렇게 딱 지적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걔하고 합의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급을 받을 자 나중에 배서에서 배웁니다. 지급 받을 자 하고 약속 합의하는 게 아니야. 일방적으로 딱 초이스해. 심지어 지급을 받을 자를 쓰지 않아도 돼. 배서에서는. 그렇죠? 예. 일단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발행일, 발행지, 그 다음에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있죠. 요거 이렇게 모두 총 몇 개입니까? 8개죠? 8개를 적어야 됩니다. 왜 8개야? 발행일과 발행지. 그쵸? 그래서 8개를 적어야지 그거로 약속어음이 되는 거죠. 그쵸? 예. 여러분 종이에, 그냥 아무 6장 종이에다가 저걸 적으면 뭐가 돼? 약속어음이 되는 거예요. 예, 진짜로. 예, 그래서 장난으로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어음 요건입니다. 약속어음 8개를 적어서 발행해서 을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을이 아무리 이뻐도 그냥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어음을 그냥 줍니까? 그냥 줘요?
그런 것이 나한테죠, 나한테요. 이게 뭔가,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원인 관계, 그러니까 이런, 원인 관계가 있으니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매, 뭐, 또는 대차.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샀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어음을 대신 끌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음 관계는 중요한 건 이렇게 위쪽에 있는 어음 관계, 밑에 있는 원인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어음을 그냥 주는 사람 어딨어. 그렇죠? 자, 그럼 으름이 이제 어음상 권리를 넘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을이 병으로부터 옷을 샀어요. 이런 같이 옷 샀어. 엄청 많이 샀어.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끊어주겠죠. 자, 어음상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금방 얘기했던 배서. 그리고 또 특이한 게 교부. 교부라는 어음법상 교부라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 있습니다. 교부 굉장히 조금 참 특이해요. 그런데 교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증권을 이렇게 건네주는 것도 교부, 그렇죠? 예. 그리고 어음법적 유통 방식으로서 교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교부 그럼 어떤 건지. 예.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병이 저한테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하면서 어음을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이 어음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어음을 들고 있으면요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와 좋겠다, 그렇죠? 예. 우리 현금은요, 그러니까 화폐는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 소유자로 간주되죠, 그렇죠? 그렇잖아, 추정돼? 간주되는 거지. 근데 어음은 이런 유가증권을 들고 있으면 추정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정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법정에서 반증이 가능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정이 어음 들고 있어요 이제. 아무 때나 갑을 가면 주는 게 아니죠. 반드시 만기가 도래해야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자, 만기에 도래했을 때, 갑이 옵니까? 정이 갑니까? 네? 지금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음상 발행일을 약속음에서 어음상 주채무자. 정이 가야 돼? 갑이 와야 돼? 어음상 채무는 무슨 채무? 추심채무죠. 추심채무. 추심채무가 뭐예요? 채권자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음 들고 만기 되면 어음 들고 이렇게 갑한테 갑니다. 돈 주세요. 네. 설마 추심지참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설마. 가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모르는 사람 없겠 설마. 네. 민법에서 지참채무 원칙이잖아요. 지참채무, 종류채무가 지참채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짱깨를 배달시키면 누가 와? 우리가 짱깨 집에 가? 짱깨가 오잖아. 그게 지참채무예요. 요거 근데 추심채무죠. 채권자가 어음대로 가죠. 그래서 돈 주세요. 그러면 어음상 이 주채무자인 이 발행인은요. 만기 플러스 3년 내 무조건 돈을 줘야 돼. 얘는. 무조건 아니지만 하여튼 1차적으로 무조건 맞죠? 네, 무조건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효가 3년이에요. 3년 동안 언제든지 어음 들고 와도 돈을 줘야 됩니다. 왜? 약속했잖아 처음에.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주면 좋죠. 네, 주면 좋은데 돈이 없어. 갑이 도주했어. 뭡니까? 소위 말하는 부도. 자 그럼 갑이 부도 났어.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정은 그냥 집에 가요? 아니면 사람을 사서 찾아? 그럴 수 있지. 사람 사서 찾을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이제 헌법적인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어음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자신의 전자들 이렇게 지금 을과 병은요 이렇게 어음에 배서인으로서 지금 사인한 놈들이야. 걔들한테 가서 어음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죠. 그래서 어음에 사인한 놈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상환청구. 옛날에 이거를 속으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름이 상환청구. 그리고 다시 어음을 한세해서 앞에 있는 놈한테 청구하는 게 재상환청구.
옛날로 치면 재소구, 그쵸? 여러분, 이기 때까지만 해도 소구라는 말로 배웠을 거예요, 학교에서. 예.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환 청구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요건이 이게 지금 한 4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예. 첫 번째, 다 배웁니다. 정당한 소진이에 대해. 정당한 소진, 어떻게 하면 정당한 소진이 돼요? 응? 어떻게 하면? 그냥 어음 들고 있으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음이 배서에 연속이 돼 있어야 돼. 배서 연속.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서가 끊임없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 그런 어음을 들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만기 플러스 이틀이라는 기간 내에 갑한테 가서 이렇게 들이대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급 제시예요. 민법에서 저런 거를 이행 청구라 그러는데 어원법에서는 뭐? 지급 제시라 그래. 요 용어를 알아주세요. 지급 제시. 민법에서 뭐라고? 이행 청구. 그렇죠? 돈 주세요. 말 그대로 돈 주세요. 예. 들이대야 돼. 언제? 만기 플러스 이틀. 여기 절벽이 있어갖고 이것이 약간 불안해. 이게 지금. 만기 플러스 이틀 내에 들이대야 돼. 그렇죠? 그래서 거절돼야죠. 예. 거절에는요, 갑이 돈 못 줘 이렇게 배째라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있나요? 도주. 그래서 행방불명. 이런 것 다 지급 거절로 다 통합니다.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부도죠. 그래서 지급 거절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 거절을 당해야 돼. 그리고 지급 거절 증서라는 공정 증서도 작성을 해야지만 이렇게 자신의 전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 나중에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문자 같은 것도 많이 할 거예요. 두문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지인이, 그러니까 엄상 소지인이 자신의 전자에 대해서 상환 청구하는 게 정시제거로 해서 정당한 소지인,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지급 제시, 그 다음에 거절되고 이렇게 정시 제거증 이렇게 나중에 합니다. 두문자에서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거부감 받지 마세요. 나중에 두 문자밖에 기억이 안 남아서 뭐 남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두 문자는 게 되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사시의 뭐 수석권 애들도 두 문자 항상, 그러니까 법학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확히 암기해 써야잖아요. 사람인데 그 머리가 우리가 알파고가 아니잖아요. 이거 똑같이 못 쓴단 말이야. 근데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외워야 돼. 근데 머리가 뭐 워낙 좋아서 그냥 제로스처럼 외우면 상관없지만 그게 안 되니까 두 문자를 통해서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성과 스피드, 그것 때문에 두 문자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음에 어떤 그런 상환 청구라는 부분, 재상환 청구 부분이 있다는 거 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보면 이제 어음상 권리 청구하는 부분인데 여기 잠깐 지울게요. 네. 그러면 얘는 항상 돈 줘야 돼? 이런 애들 어음상 채무자라는데 항상 돈 줍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을이 갑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자, 원인관계로서 여기 물건을 팔았는데 이게 하자가 있어요. 또는 얘가 사기를 친 거야. 그래서 갑이 이거를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취소.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그 사기에 의한 취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보세요. 2단계에서 그냥 2단계에서 그냥 자, 을이 만약에 갑한테 어음금 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맞겠죠? 아니 이런 XS 놈 하면서 사기꾼이잖아, 그렇죠? 예. 근데 얘 그렇게 안 하겠지. 한 번 더 이렇게 돌려. 그래서 어음을 유통시키게 만들어. 얘가 최후에 얘는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죠.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어음을 들고 가잖아요. 갑한테 그 어음금 주세요. 그러면 갑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야, 사실은 이 어음 이거 있잖아. 을이 나한테 사기쳤어. 그래서 돈 못 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바로 어음의 어떤 묘미죠, 그게. 그걸 좀 더 어려운 얘기를 뭐라 그러지? 어려운 말로? 갑은 뭐예요? 엄상체 갑은 을에 대한 항변 사유로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 을에 대한 항변 사유로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걸 뭐라 그래? 좀 더 어려운 말로? 항변의 절단. 오. 말도 어려워. 항변 절단. 그리고 앞에 뭐도 붙어요? 인적 항변 절단. 와. 거의 칠법 통틀어서 가장 이제 와닿지 않는 그런 말 중에 하나죠. 예. 그럼 도대체 일단 인적 항변이 뭡니까 도대체 인적 항변? 또 우리가 배울 물적 항변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자,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인적 항변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특정한 채무자가 특정한 채권자한테 어음사항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유예요. 예, 특정한 채무자가 특정한 권리자에 대해서 어음사항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유, 그게 바로 인적 항변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세요. 여긴 갑은 지금 을에 대해서 그렇죠? 예, 특정 채무자인 갑은 특정 채권자의 을에 대해서 당연히 어음사항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야, 이 책 사기꾼아 하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인적 항변이에요. 물적 항변은 뭐야? 이거는 어느 누가 어음을 들고 와도 어음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뭐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뭐 있죠? 어느 누가 어음권 들고 와도 어음상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예를 들어서 어음 자체가 위조된 거, 그렇죠? 그런 거. 나는 어음을 발행한 적이 없는데 어떤 놈이 갑자기 와갖고 어음 달래. 돈 못 줘.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딴 놈이 들고 와 또 달래. 또 돈 못 줘. 왜 가능하죠? 물적 항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가 들고 와도 원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물적 항변입니다. 이거 나중에 배우고 일단 인적 항변 절단. 그래서 원칙상 갑은 특정한 채권자의 을에 대한 항변 사유로 그 이외에 기 이런 애들한테서 원래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인적 항변 절단. 그러면 항상 대항 못하면 항상 돈을 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항변이 절단된다는 게 채무자한테 좋은 게 아니죠. 항변 못한다는 얘기야. 벙어리 된다는 얘기잖아. 벙어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리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어음소지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항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얘 주관적 인식이 뭔가요? 근데 그게 바로 그게 해코지. 해이. 와. 해란 것은 정말 해코지 할 때 상의할 때 했자죠. 그렇죠? 예. 해코지? 누굴 해쳐? 응? 갑을 해쳐요. 해이란 것은 뭐냐면 이건 악이란 게 뭐예요? 악이 나쁜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을이 갑한테 사기쳐갖고 갑이 지금 원인 관계를 취소했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죠? 손해인식. 무슨 말입니까? 뭔 손해인식? 어음법에 의하면 저런 경우를 하더라도 내가 선의인 척 가서 갑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갑은 뭐예요? 인적 항변이 절단되기 때문에 나한테 꼼짝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해이. 손해에 다시 인식해서 해이. 요거를 갑이 입증하면 돈 못 줘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때는 인적 항변의 절단의 예외로서 해이에 항변을 하면 어음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단순히 악의도 아니에요. 해이까지 요구해.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저 중에 악의와 해이가 있죠. 악의와 해이가 있어. 어떤 게 어음상 거래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게 어음이 유통되는데 도움이 될까? 뭘까요? 악의. 왜? 모르겠어요? 찍어. 어음이 유통된다라는 것은 뭐죠? 어음권 지급이 쉽게 지급이
된다는 의미죠. 어음권 지급이 안 된다는 의미야? 지급이 되니까 이게 어음이 유통이 잘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채무자가 돈을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야지, 그렇죠? 네, 어음이 잘 유통되겠죠. 그러면 해이예요, 악이에요? 어떤 게 더 어음상 거래가 잘 되는데 어떤 게 필요해? 채무자한테 어떤 걸 요구해야지 어음상 거래가 잘 될까요? 악의가 입증하기 쉬워요, 해이가 입증하기 쉬워요? 해이가 더 입증하기 어렵지 않아? 더? 상식적으로? 아니, 악의 플러스 손해배상 인식 두 가지를 다 입증해야 되니 당연히 힘들지. 법정에서 머리를 갈라봐도 악의는 한 10cm 갈라면 되는데 해이는 한 20cm 이상 갈라봐야지 알 수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이를 요구하는 게 결국 엄상 거래 안전에 도움이 돼요. 그렇죠? 네. 너무 잔인한 얘기 했나요, 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이를 요구하는 게 어음 거래에 도움이 되는데 일단 그 개념을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지금. 예. 아, 이렇군요. 예, 이렇게 하는 거군요. 자, 요번에 이제 물적 항변. 물적 항변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물적 항변은 뭐냐면, 아까도 했지만, 어느 누가 들고 와도 어음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다 합니다. 지금 다 개관이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해도 상관없어요. 물적 항변은요, 증권면에 있는 항변하고, 그렇죠? 증권면에 없는 항변이 있어. 증권면에 있는 항변이 예를 들어 뭐 있습니까? 아직 만기가 안 됐거나 또는 이미 만기 플러스 3년이 지난 경우. 만기 플러스 3년이 지나면 그 어음 뭐예요? 그건 휴지죠, 휴지. 예, 아무 짝에 쓰면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근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예. 너무나 명백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증권면에 드러나지 않는 항변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무무의. 암기해주세요. 무무의. 무무의가 뭐야 이게? 무권 대리. 지금은 무능력이라 안 그러죠. 제한 능력이라 하지만 일단 상법에서 아직까지 이게 제한 능력으로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무무의. 그래서 무권 대리 무능력 다음에 위조 변조. 무무의. 그러니까 어음이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에 의해서 뭐 발행되거나 또는 배서되거나 또는 뭐예요? 그다음에 또 무능력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해서 뭐예요? 고삐리가 어음에 배서하거나 또는 어음을 발행하는 그런 경우죠. 또 하나 뭐예요? 위조 또는 변조. 역시 뭐예요? 누가 어음 들고 와도 돈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증권면에 드러나지 않는 항변입니다. 이거 암기해주세요. 무무의.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음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어음상 권리의 취득과 더불어서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우리가 민법에서는 승계 취득이 원칙이고 선의 취득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음법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가 어음을 훔쳤어. 절취. 도둑놈이죠? 어음상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잖아. 어음 들고 있었는데 얘 모르고 얘가 어음을 이렇게 양수 받았습니다. 교부 받았어요. 그러면 병은 당연히 뭐예요? 어음상 권리를 승계 취득 못하죠. 그렇죠. 아니 도둑놈인데 어떻게 어음상 권리를 어떻게 적법하게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겠어요? 왜? 얘는 어음상 권리가 아예 없는 놈이라니까. 그럼 끝나? 그게 아니라 선이 취득이 아주 광범위하게 인정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선의 취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건 거의 승계 취득보다 더 많이 나와. 이 선의 취득이. 그래서 선의 취득 요건 암기하셔야 돼. 어떻게 되죠? 혹시 아시는 분? 어음에서의 선의 취득 요건 아시는 분? 어떻게 안 해? 알 것 같은데 얼굴이
아시는 분? 학생 잘잖아? 몰라요? 기분가 드신 분? 쑥스러워? 크게 여쭤봐요, 크게 여쭤. 영대에서 특강할 때, 영대 2기 대상 특강할 때, 저 뒤에서 사시 아재가 큰 소리를 막, 어영막덕, 뭐 이렇게. 패기가 넘쳤습니다. 나중에 다 배웁니다. 어형무악독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두 문자입니다, 이거. 어형무, 악독. 아주 악독한 두 문자죠. 예. 어가 뭐야, 어가? 어원법적 유통방식. 어원법적 유통방식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교부와 배서. 형. 어려운 말이죠, 형. 엄소지인의 형식적 자격. 와, 뭐 이렇게 어려워, 말이. 형식적 자격. 예. 다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거의 같은 말이 뭐예요? 배서, 연서. 다 배웁니다, 뒤에. 무, 상대방이 엄상, 무권리자일 것. 그 다음에 악, 양수인이 악이 중과실이 아닐 것. 독, 양수인이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다 배웁니다, 이게. 일단 두 문자 암기. 어영막독. 이거 못 외우면 나중에 못 나가요. 우리 끝나고 나서, 수업식 끝나고 나서. 어영막독. 어영막독. 아주 악독한 두 문자죠. 두 문자 중에서 가장 뭐랄까, 질이 안 좋은 그런. 알겠습니까? 어영막독. 저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한 거, 오늘. 자, 그래서 일단은 덥지 이렇게. 아직 늦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만 덥나요? 네, 하여튼.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법전을 한번 봅시다. 법전은 그래도 뭐 원법이 뭐가 있는지나 뭐 봐야지.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원법,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어원법은 불행하기도 환어원부터 먼저 돼 있죠. 예, 약속어원부터 먼저 돼 있으면 좋은데 환어원부터 먼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조의 어음의 요건, 다음에 3조 보시면 자기 지시, 자기 앞. 이거 뭐예요? 자기 지시라는 게 뭐예요? 발행인과 수취인이 같은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발행할 수 있어? 네, 발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 지시. 자기 앞. 자기 앞 수표 무슨 말이에요? 환어음은요, 거기 아까 우리가 약속어음과 다르게 뭐가 있나요? 거기 그 눈썹이 좋은 사람은 아까 75조와 1조의 차이를 싹 보면 알 텐데. 차이가 뭐가 있나요? 환어음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죠? 75조와 1조의 차이. 지급인이죠. 환어음과 수표는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대신 돈을 대신 지급해줄 놈을 일방적으로 초이스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인데 을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병이 나한테 와서 돈 좀 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을한테 가서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뭐 채권 양도를 할 수 있지만 어원법에서 어떻게? 환어음 통해서 일방적으로 을을 지급인으로 해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을은 자기가 지급이 되는지 몰라. 그렇죠? 왜? 일방적으로 초이스를 당한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급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앞 어음은 뭐예요? 발행인과 지급인이 같은 거예요. 이게. 오, 그렇군요. 그럼 자기 앞 수표는 뭐예요? 자기 앞 수표? 발행하는 사람과 지급인이 같은 수표죠. 하지만 수표는 지급인은 반드시 누구여야 돼? 은행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표라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은행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에서 설립하죠? 발행도 은행, 지급도 같은 은행이 되겠죠. 지급인도 같은 은행인 바로 수표가 자기 앞 수표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앞 수표 혹시 있습니까? 한번 꺼내보세요. 그럼 거기 발행 은행과 지급인이 같아요. 수표 없어요? 수표 꺼내보시면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제4조 제3자 방. 제3자 방.
이거 제3자 방, 제3방자가 오탈자 아니죠? 이거 제 옛날 저희 사장님이 자기가 뭐 어음 거래를 수십 년 해왔지만 제3자 방, 그런 어음을 자기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저보고 오탈자라고 막. 그게 아니죠. 제3자 뭐야 이게. 이건 제3자는 뭐냐면, 뭐 막말로 뭡니까? 발행인이 애용하는 은행이죠. 그쵸? 예, 발행인이 애용하는 은행을 어음에 적을 수 있나요? 적을 수 있습니다. 적으면 아주 유효하죠. 예. 적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신림동에 있는 여기 뭐죠? 거기 하나은행 있나? 우리은행 좋아한다. 그래서 그 제3자 방으로서 신림동 여기 뭐죠? 우리은행을 적으면 어떻게 돼? 어음을 들고 있는 놈은 어떻게? 만기 플러스 이틀 내에 어디로 가야 돼? 나한테 오면 안 돼. 내가 애용하는 은행으로 가야죠. 거기다가 들이대야 됩니다. 예, 지급 제시해야 되죠. 5조 이자 약정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퀴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음에서 만기가 예를 들어서 뭐 10월 30일인 그런 일반적인 그 확정의 어음이 있습니다. 그 어음에 이자를 적을 수 있습니까? 네? 이자를 적을 수 있을까요? 올해 변시호의 기록에 나오지 않았나요? 기록의 6번째 상담 그 내용이 어음이잖아. 어디서 써 그거? 거기 어음은 만기가 정해져 있는 확정일자 어음이에요. 그러면 이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상인이면 당연히 이자 약정이 없어도 돈을 빌렸을 때 뭐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거하고 상관 있나요? 결론. 확정일자가 있는 그런 어음은요, 이자를 청구 못해요. 왜? 조문에 나와 있다니까? 이게? 뭐라 했어, 거기 보면. 거기 보면요, 거기 5조는요, 만기가 확정이 안 된 것들, 뭐 1남자 붙는 것들에 대한 그 것들만 이자를 붙일 수 있다 돼 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확정일 그런 어음에 대해서는요, 이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기록형에 쓸 때요, 절대로 확정일자, 그러니까 확정일 만기 어음에 대해서 이자를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만기가 지나고 나서 그러면 지연배상 얼마예요? 법정 지연배상? 얼마죠? 상인이면 6%, 상인이 아니면 5%? 그거 아니죠. 우리 법조문 보세요. 48조. 48조에 보시면 48조 상환 청구 금액입니다. 거기 이유 보세요. 연 6%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에 이자. 법조문이 이따 있으면 안 되죠. 이자라면 안 되지. 뭐라 해야 돼, 원래. 만기 이후에 지연 배상해야지. 왜 이자를 써?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같이 그냥 지연 이자. 근데 지연 이자는 이자가 아니죠. 지연 배상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어음에 대해서, 확정 만기 어음에 대해서 나중에 기록형에 나왔을 때 반드시 만기까지 어음을 쓰면 이자를 쓰면 안 되고 만기 이후에 지연 배상만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뭐 어차피 기록형에 지금 뭐 어음 나오는데 뭐 이제 막 가는 거지 이제. 극단적인 그런 문제에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 기록형은 공부할 때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게 나오면 어떻게 쓴다. 그리고 이미지 수행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그게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거든 이게. 기록형은 특히. 사례 문제가 이렇게 좀 사례에 통해서 이렇게 좀 힌트를 주긴 하지만 기록형은 그냥 덜렁 뭐만 있어요. 통지서. 그걸 통해서 이게 뭔지 유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판례지만 그거 유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공부할 때도 혹시 이 판례 기록형에 나오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청구 취지 어떻게 써야겠다 한번 이렇게 그 트레이닝 한번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작년에 뭐 변시 기록형에 뭐 어음근 청구와 또 추심 명령까지 나온 뭐 이 판에 뭐가 못 나오고 이제 그냥 뭐랄까 그냥 그 상한이 열렸죠. 상한이 열렸기 때문에 기록에서는 이제 뭐 이제 무조건 나온다 봐야 돼 이제. 그래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해놓으면 굉장히 쉽고 또 기다려지는
또 그런 면이 있죠. 예? 벌써 알았잖아. 확정일 만기 어음은 절대 이자를 적을 수 없고 적어도 무효입니다. 그 대신 만기 이후에는 48조 1항의 이유에 따라서 6% 법정 이자를 적을 수 있다. 요거 말해도 어디야 벌써. 뭔가 앞서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기회가 되면 한번 기록형 이 어음에 대한 기록형 한번 연습을 하면 좋은데, 근데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이 자료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갖고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 정도 해볼까요? 한 번 정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한번 기출된 거 모의나 아니면 기출된 거라도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록형도 한번 내일 당장 보진 않고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기록형. 결국은 객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패스하고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 이제는 기록과 사례를 통해서 통과해야지. 객관식 어차피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말겠죠. 뭐 첫해 그러니까 요3 때 뭐 89개 맞잖아요. 그러면 역시 재수해도 90 한두 개? 이 정도 되는, 오히려 떨어질 때도 이게. 그러니까 이 객관식을 통해서 뭘 하려면 안 되고 남들 하는 정도, 그러니까 모의나 기출 정도만 하세요. 더 오버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사례나 기록은 굉장히 정확성하고 스피드를 좀 키워야 돼요. 특히 기록은 아직까지 다 못하잖아. 특히 민사기록은 다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잘해도 붙을 수가 있죠. 근데 시인동에 적절한 강의가 없다는 것도 문제고, 뭐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조문 봅니다. 조문만 잠깐 보고, 그 다음에 7조 어명이 독립 원칙에 대한 조문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그 다음에 8조 아주 유명한 조문이죠. 어음행위 무권대리. 무권대리인의 그 책임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조문해서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함부로 본인 의사와 반해서 무권대리 한 놈들은 어음법 8조에서 어음금 지급 책임을 지금 나와 있죠. 그 어음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건방진 무권대리인, 그쵸? 그 다음에 백지엄 10조 백지엄. 이거 뭐 영원한 예상 문제. 뭐 거의 뭐 축구로 치면 거의 뭐 브라질 내지는 요즘 브라질 맛이 갔죠. 독일 정도. 거의 뭐 스페인. 너무너무 중요한. 그 다음에 14조 권리. 배서의 방식도 좀 중요한데 뭐 배서 방식 보면 거기 백지식 배서라는 게 있습니다. 백지식 배서 뭔가요? 배서 여러분들 뭐 배서라는 개념 다 아시죠?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배서인이 원래 배서인은 세 가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배서인의 기명 날인. 그 다음에 배서 문헌.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초이스당한 피배서인의 이름. 일방적으로 지명을 당했는데 지시 당했는데 걔가 와서 도장을 찍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피배서인의 이름만 적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식 배서로서 배서의 3려서. 하지만 배서인이 피배서인을 적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배서 문헌, 내가 배서인으로서 배서했다, 그거를 적지 않아도 돼. 그게 바로 뭐예요? 간략 백지식 배서. 막말로 진짜 뭡니까? 사람 이름을 하고 도장만 딱 찍어. 뒤편에다가. 그래서 배서예요, 그게. 다 뒤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15조 배서의 담보조 효력. 배서인한테 이렇게 배서인으로서 사인한 놈들은 다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16조 배서의 자격 수여와 어음의 설치득. 설치득은 16조 2항입니다. 지금은 한문이 아니라서 그래도 읽기 편한데 옛날에 이게 다 한문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볼까요? 지금 한글도 보세요. 한글이라도 보세요. 2항 보시면 어떤 사유로든지 환어음에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증명할 때는 그 어음을 반환받을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어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글로 써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옛날에 이게 한문으로 다 써 있을 때는 다들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냥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시험장 가는 데 맞춘 다음에 16조 2항이 그냥 선의취득에 관한 조문이다. 그 정도 말고 지나갑니다. 17조 금방 했던 인적 화물의 절단이 조문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환호함에 의해서 청구를 받은 자 누굽니까? 주로 어음상 채무자가 됩니다. 자, 발행인 또는 종주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한계로 인한 항변으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인적 화물의 절단.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자 동그라미. 이게 바로 해의. 그래서 뭐 플러스 뭐? 악이 플러스 손의 발생에 대한 인식. 머리를 갈라보면 훨씬 더 아기보다 깊게 갈라야지 알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음상거래가 보호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이게 회의를 요구한다는 게. 그 다음에 18조 추심임 배석. 아, 요거 좀 중요한데. 왜냐면 최근 사법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근데 우리 변시에는 조금 오바하죠? 물론 객관식은 나올만 하죠. 근데 일단은 개념이나 알아둡시다. 이게 뭡니까? 추심임 배설하는 게. 일반적인 배설은 양도 배설이라고 하는데 추심임 배설 뭐예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자신의 꼬봉을 대신 돈 받아올 추심이 뭐야? 돈 받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신 돈 받아올 대리인을 만드는 배서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법시험에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판례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기한후 배서입니다. 20조. 아, 이거 A급. 기한후 배서 완전 A급. 아무런 근거 없이 A급이 아니라 20인 공저에 나와 있다는 거. 20인 공저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특히 상법이나 어음법 부분을 20인 공저를 볼 필요 없어. 왜? 제가 책에 다 표시해놨죠. 문제를 실 수는 없어. 왜냐하면 문제를 싣게 되면 분명히 소송을 제기할 거고 그러면 그게 또 우리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또 20인 공제 봐야 되나 그런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싣진 않고 표시만 했습니다. 어쨌거나 기한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는 우리 사례에서는 안 나옵니다. 지나갑니다. 근데 보증, 지사장 보증도 우리 사례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제5장 만기는 네 가지가 있죠. 33조, 일람 출급, 일람은 정기 출급. 일단 일람이란 말이 뭡니까? 일람, 보여준다. 보여준다. 영어로 ascite, 그쵸? 일람 출급 무슨 말이에요? 출급, 만기. 보는 즉시 만기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보는 즉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그쵸? 그게 바로 일람 출급. 그럴 어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일람은 정기 출급. 보세요. 일람 출급. 보는 즉시 만기야. 근데 사람이 항상 자기 집에 몇 억씩 갖고 있어?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부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람 정기 출급 뭡니까? 한번 보여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정기 출급 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람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보여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인수 제시라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 제시 후에 또는 인수 거절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는 거죠. 3호 보세요.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자, 발행일자 후 얼마 특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출급, 그러니까 만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확정일 출급어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급 38조 보세요. 지급 제시 필요. 자, 1항 확정일 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세 가지는 화람의 소지는 밑줄 긋습니다.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이 거래일. 지급을 할 날 다른 말은 뭐예요? 만기 또는 이 거래. 그러니까 만기 플러스.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만기 플러스 이틀이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지급을 할 날 또는 이 거래일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 놓고 또 답안지에도 그렇게 적으셔야 돼. 만기 플러스 이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38조 1항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우리 어원법에 쓸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환청구권 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상환청구에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한어에서는 인거상과 지거상이 있죠. 인거상,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지거상,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사례에서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47조 보세요. 어음 채무의 합동책임 밑줄. 어음을 발행한 놈, 그 다음 배수한 놈, 그 다음에 보증한 놈들은 다 책임을 져요. 근데 그 책임들의 종류가 연대 책임이 아니라 우리 어음법에 나와 있는 합동 책임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뭐 어음상 채무자들이 연대 책임진다. X. 무조건 합동 책임을 집니다. 합동 책임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 다 드립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넘어와서 10장의 변조 69조. 중요한 건 변조는요 이렇게 조문이 있어요. 근데 위조는 없어. 중요해요. 그래서 변조는 69조를 쓰고 위조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위조 변조가 뭔지 우리 형법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형법 시간에 위조 변조는 뭔가 이상해. 그렇죠? 변조 위조 같기도 하고 위조 변조 같기도 한데 이 민사법에서 그런 엉터리 분류 없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정확해요. 위조는 뭔데? 위조는 뭐예요? 명의를 바꾸는 게 바로 권한 없이 그게 위조고, 변조는 뭡니까? 명의 이외의 것을 바꾸는 게 변조예요. 이 민사법에서는 예외 없습니다. 근데 막 형법에서 이상해, 막 그죠? 그다음 시효. 시효 중요하죠. 시효는 거기 1항 보세요. 여기 인수인은 어음상 주채무자입니다. 한어음에 대한 한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 플러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소지인의 배소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 여기서 발행인은, 한어음의 발행인은요, 주채무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배서한 놈들과 똑같이 2차적 책임을 지는 놈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자한테 어음상 권리를 청구할 때 시효 몇 년? 1년입니다. 1년. 그렇죠? 예. 다음에 시효의 중단. 이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다음에 특이한 게 집사죠.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은혜일. 우리 민사법에 은혜일이라는 게 있어. 처음 들어봤죠? 누가 물어본단 말이야. 우리 민사법에 우리 예를 들어서 어헌법에 은혜일, 은혜일 있나요? 있습니다. 이 은혜일 뭘까 이게? 굉장히 오만방자한 그런 표현이죠. 은혜일. 오. 그러니까 아까 지급제시 뭐야? 지급제시 언제 해야 돼? 만기 플러스 이틀. 그때 해야지 보세요 여기. 은혜일은 법률상 또는 재판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사가 아무리 뭐 그 채무자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원래 법률에는 만기 플러스 이틀인데 저기 뭐 좀 불쌍한데 뭐 1년 정도 은혜일을 드릴게요.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급 제시 기간 거기 그러니까 지금 만기도 마찬가지야. 만기 플러스 3년인데 뭐 이걸 늘리거나 뭐 그런 거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알아두세요. 그냥 뭐 참고 삼아 재미로 그냥. 은혜일. 지급 제시에 대한 은혜일입니다. 이게. 나중에 객관식 여러분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인수 제시에 대한 은혜일은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은혜일 자체는 말이 굉장히 좀 고권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래 거기서는? 유예기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 은혜일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은혜일 개념도 애매하고 당연히 유예기간을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지급 제시에 대한 유예기간은 법률상, 재판상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합의로는 가능해요. 합의로는 그렇죠. 근데 재판상, 법률상 안 된다고 돼 있죠. 자, 그 정도 하고 또 79조 이상청. 이상청 이거는 사법시험 그 사례로 2000년도부터 이제 사례로 사법시험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2000년도 맞나요? 아니죠. 그 전 90년도부터인가 하여튼 사례 문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사례로 나온 이래로 그 이상청은 딱 한 번 1999년인가 2000년도 딱 한 번 나오고 그다음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 물론 객관식은 많이 나와요. 근데 사례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례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어설프게나마 일단 조문을 받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교재에 들어가겠습니다.